지금부터 2021 농생명산업포럼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자분들과 도민자분들 필드폰은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생명산업포럼 4차 산업혁명과 전북 농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주 라마다 호텔 1층 세고비아 홀에서 진행하고요. 전북개발연구소와 전라일보, 전북대학교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촌진흥청, 전주시가 후원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 관련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촬영 관계자 등 비대면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포럼이 진행되고요. 참석자가 없는 대신 촬영된 포럼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시킬 계획이오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 의뢰는 비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축사와 인사말 역시 책자에 게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일부 주제 발표, 전북대학교 생명공학부 이귀재 교수님이 기후변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겠고요. 농촌진흥청 조용민 디지털 농업추진단장이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이현서 농업정책과장님이 4차 산업혁명 전북 농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전라북도 농식품국 신원식 국장님이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긴박한 도정질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현서 농업정책과장님이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2부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백승우 교수님, 농촌진흥청 빅데이터 신지홍 팀장님,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윤기 박사님이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주호종 교수님입니다. 주호종 교수님의 소개와 진행에 따라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주호종입니다. 오늘 2021년 농생명산업 포럼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될 전북대학교 주호종입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씩 모여서 전라북도 농업과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업을 넘어서 대한민국 농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라일보 관계자분들을 관계기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지정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백승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추진단 단장님 조용민 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빅데이터 팀장 신재웅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축산식품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지정토론 백윤기 박사님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귀재 교수님 주제 발표를 먼저 시작을 함으로
하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이귀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라일보 유춘택 회장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전북대 김동원 총장님, 그리고 허태웅 농촌진흥청장님, 이원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소신껏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발표 주제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8개 분야로 스스로 나누어서 통계로 본 전라북도를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민의 소득을 따지게 되면은 17개 광역시 중에서 9번째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잘 사는, 어찌 보면 그런 도인데 왜 이렇게 못 산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통계를 더 살펴보았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살펴보니까 소득은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창출해서 소득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그 소득된 돈을 가지고 어디에 소비를 했느냐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대부분 다 소득 지수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돈 외에 가서 쓰더라. 그래서 그 순위를 보면은 17개 광역시 중에서 16번째 가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라일보에서 이런 포럼이 있으니 한번 와서 이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이 들어오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분 이런 정도는 전라북도가 조금 정책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처럼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산업과 생활 속에 깊숙이 영향을 주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밀감, 그러면 과거에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는 제주도에서만 하는 그런 특산품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를 건너서 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를 더 실감하게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또 내부에 또 들어가서 보면은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세 등 아마 유럽 쪽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올 8월 달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기업에다가 584조라고 하는 그런 탄소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곧 거기에 노출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아마 이 탄소세에 좀 자유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조금 데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주된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상당 농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도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러한 전라북도 농업 키워드는 참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제권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키워드 하나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기후 그리고 탄소가 농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한번 제고시키고 기후변화가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그다음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량 이행 계획,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라북도 농산업 발전 방향 기대 효과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해박과 후속 합의에 따른 공식 온실가스의 종류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포함해서 약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약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 상당량을 가지고서 그 개념으로서 온실가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그 온실가스 그 배출 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28억 톤으로 중국이 약 128억 톤, 미국, 그리고 인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배출량의 약 6.9억 톤으로 약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은 평균 약 2,100만 톤으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근데 우리나라의 연도별 배출가스 통계를 보게 되면 총 배출량과 부분별 연도별 자료를 통해서 농업 부분의 비중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공정, 다 포함된 산업공정의 나머지 LULCF를 뺀 나머지 산업공정을 보게 되면은 86.9%, 그리고 폐기물 그쪽을 보게 되면은 7.8%. 그래서 대부분이 산업공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아까 같은 자료입니다. 그것은 보기 좋게 그려놓은 건데요. 총 배출량은 약 7억 톤이고 에너지 분야가 약 6.3억 톤, 산업 공정 분야가 약 5,700만 톤, 이어 농업은 연간 약 2,100만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약 1,700만 톤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ULCF, 이것은 토지 이용 변화, 산림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같이 고려할 경우, 즉 농림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 LULCF라고 하는 것은 Land Use Change Forest라는 그 줄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배출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아까 전 자료에서 저희들이 11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10년 뒤에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제1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원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 2030년 1인당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약 10.48톤 정도로 세계 1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연구소의 그 추산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가 2030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이 9톤을 넘지 않도록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 약 9.17톤으로 제일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향후 한층 강화될 것이고 농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과 분석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농업에 대한 파리 협약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문가 있고 그리고 이 의정서는 2020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 파리 협약이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95개국 모든 국가들이 여기 참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파리 협정의 그 주된 키워드는 2015년에 체결됐고 양자 간의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주요 내용 속에는 그 식량 안보 측면에서 농업 생산성 중대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파리 협정의 주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후협약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 기구의 기구는 UNFCC입니다. 그래서 United National Framework on Climate Change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당사국 총회가 있고, 이 당사국 총회가 COP입니다. 그리고 COP는 그 UN 부속 기구인 SBI와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관은 SBSTA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은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의 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은 식량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어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저하, 개도국 국민의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선진국 개도국의 농업 정책 목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부족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선진국은 사전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도국에서는 사후적인 기상변이, 이변 발생 시의 식량 생산 및 영세 농업인의 빈곤 문제를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교육, 재정 및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는 법령 제정을 마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법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고, 대통령 시행령과 환경부 지침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의 관련 지침,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재해 배출, 양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할당을 받고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이행 기본 계획안 수립 그 시행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을 5개년 주기로 작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 기간인 2021년은 주된 내용은 그 기존에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100%에서 90%는 그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 10%는 유상 할당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차에 비해 유상 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그 폐기물 분야, 산업 폐기물 분야, 에너지 분야가 약 9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업종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농업은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방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때 이런 수도권과 지방을 잘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고려해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보다 흡수 역할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농식품 기업 부분 관리업체 지정 현황을 보면 총 2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이 9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식품 기업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업에 미치는 이런 탄소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탄소세가 부과됐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와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 생산하게 되면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후변화, 탄소가 새로운 그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4의 그 생산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계획 작성 시에 또 탄소 배출권 또는 탄소세 등 생산 비용의 추가적인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 결정 시에 아주 중요한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그 탄소 배출권에 다른 부담이 지방도시의 그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긍정적인 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LULCF를 포함한 기후 자원 보유 지역이므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환경은행을 유치한다면 환경은행은 기후 자원을 사전적으로 비축을 하게 되고 기업에 그걸 제공해주고 수출 시에도 추가적으로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탄소세에 좀 프리한 자유로운 그런 그 광역시가 전라북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게 된다면 원가 절감, 소비가 신뢰가 증가되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그 자동 조달이 아주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ESG 그 채권 발행을 해서 ESG 경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다양한 그 자영을 활용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없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런 그 기후 변화와 탄소세 부과라고 한 키워드 속에 대입을 시켜서 잘 활용을 하면 전라북도도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얘기는 하지만 좀 최근에 스마트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스마트팜과 같은 것을 좀 활성화를 잘 시키고 환경은행을 유치하고 산림을 잘 활용하는 그 탄소 제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삼게 된다면 잘 살 수 있는 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탄소 흡수 기능을 가진 LULCF를 포함한 경우 녹음은 순배출량은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이런 팩트를 잘 모아서 환경은행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은행은 농지, 산림, 연안, 습지 등 다양한 기후탄소 관련 자원을 비축하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적 기능을 가진 전라북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마트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와 소득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자료를 거기다 붙이려다 참 문자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단지를 구성할 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그리고 스마트팜 힐링, 관광 기능 등 복합한 뉴딜 공동체를 갖다 형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기억에 날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키워드만 적어 보았습니다. 각 탄소 관련 그 소관 그 부처의 그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서 강력한 기후 탄소 에너지부를 좀 신설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이들 새로 만들어진 그 부처와 발빠른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경은행 설립을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인가요? 어제 KBS에 보게 되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그 도원님, 강영구 도원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그 대도열병, 대시문이병, 대씨알마른병 등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걸 재난지역으로 좀 선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인간에 오는 그 팬데믹
코비드 19이 꼭 동물에만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유사한 같은 형태의 병들이 식물에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영구 도원님께서 식물병원을 좀 설립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도 해주셨는데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진 농업 및 임업 등에 발생하는 탄소 흡수권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신산업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탄소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신산업 유치를 통해서 환경은행 설립으로 고용 및 소득 창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사진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라북도를 제가 8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통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한 5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주와 익산, 분산과 같은 것은 그냥 도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 외의 것은 특징을 잘 모아서 어떤 그 도시를 리모델링 한다면 전라북도도 이제 이 코비드와 그리고 탄소,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그날에 저희 농촌진흥청이 전북 지역에 2014년도에 인수했습니다. 저희 청에 여령표 시험 연구원들이 필요한데 저희 한 3,000명 중에 한 2,000명 정도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돼서 같이 연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청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내려오면서 농도인 특히 이제 김제를 중심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저희 청이 먼저 개발한 기술 지역 농업인가 먼저 다 현장 실証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저희 청도 전라북도의 한 식구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농생명 포럼 중에서 그중에 일환으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과제인데 저희 청이 마련한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 기력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농업 선진국들도 데이터, AI 기반의 데이터를 전환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업 현안을 보면 앞에서 이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상 기상의 변화로 농업 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 소멸이 이게 진행해 있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식량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농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빅데이터 또는 AI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 바이엘 회사가 토양, 기후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종자를 추천해주고 비료 처방 서비스를 통해서 연 1,000달 정도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설원의 작물을 생산량 예측 컨설팅으로 연 50에서 80만 원 정도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돼지 농장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종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추가 기간을 단축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스마트팜을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업인의 기본 생각은 원격지에서 제어를 하고 모니터하는 편리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신반의하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농정원은 우선은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들의 성적이 우수한 농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적의 환경 단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범 서비스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주 삼류의 농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든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헥타당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증가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농업에 대해서 워낙 초기 시설을 설치한 비용이 높다 보니까 신규 농가의 진입 장벽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농업의 경험을 노지 분야로 확대해서 중소농가 다수의 농업인이 AI, 특히 디지털 혁신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농업이 뭐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존의 스마트팜이 생산 중심의 시설 농업에 주력을 했다면 디지털 농업은 이제 생산에서 유통, 소비로 단계를 확대하고 또 시설 농업에서 노지로 확대해서 기존에 더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생물과 달리 좀 동식물의 데이터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생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조립해서 생산하는데 하루는 되는 경우 있고 큰 자동차는 이틀이면 되는데 동식물 같은 경우는 가령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도 개화에서 첫 번째 수확까지 3개월이 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재배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기상 환경에 따라서 재배와 사양 관리가 달라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불확실성이 큰 게 좀 동식물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농업 빅데이터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양이 크다, 많다라기보다도 관련된 항목이 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또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얻는 시간이 촘촘하게 좀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었다. 또 공간이 좀 촘촘하게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과거도 데이터 기반 과학이 운동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농업은 과거에 비해서 독립 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과거에는 오전 오후 듬성듬성 시간밖에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제는 ICT가 적용되면서 분 단위로 야간에도 데이터가 측정되기 때문에 가령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말은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 일평균 온도가 19.3도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19.8도일지라도 밤낮의 온도차가 작고 크고가 다른 의미입니다. 강합성장을 몸집을 키우는 영양성장을 할 때는 밤낮의 온도차가 작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일을 집중적으로 키울 때는 같은 일평균 온도일지라도 밤낮의 온도차를 크게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ICT를 농업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분 단위로 데이터를 측정하면서 같은 온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주량 안에 온도 차도 또 매우 의미 있게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의미는 노즈 같은 경우에 약간의 경사가 있으면 필지별로 토양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또 다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간적인 측면도 가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서울의 우수 농가 데이터를 모아서 생육 단계별로 생육 초기, 중기, 말기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환경 변수를 최적화된 수치의 모델을 만들면 적정 생육을 얻을 수 있고 그 적정 생육을 통해서 평균 수확량이 1.3kg인데 이와 같이 환경 관리를 하게 되면 1.9kg를 수확한다. 이게 이제 생육 초기, 중기, 말기 그렇게 하게 되면 143kg까지 우리가 농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설의 경험을 노지로 이제 확대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경험 계획이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청장님께서 오셔서 디지털 농업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기본 추진단을 작년 12월 달에 만들고 이 기본 계획은 금년도 1월 달에 완성한 내용이 됩니다. 우선 이제 목표를 보면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편리성, 환경성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산 부자의 데이터 혁신하고 유통 소비 정책을 지원해서 이러한 10개의 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한다. 이런 비전으로 기본 계획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큰 분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 분야 기술 혁신인데 첫 번째 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부분입니다. 사실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이야말로 기업이 농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하고 품질을 가져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농업 데이터는 특징이 계절, 지역, 품종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농업의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생육관리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인의 입장에서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어떤 작형을 선택해야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지역 기상 토양과 고려했을 때 적지냐 그 다음에 생산을 잘해서 어디에 출하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빅데이터 또는 경영 경제하는 교수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 지원하는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개방 공유를 통해서 민간에게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기술 앞에서 어떤 작목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양분, 수분, 병해충을 통제해서 어떻게 정밀 재배를 통해서 생산성을 늘릴 것이냐 그 다음에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절감할 것이냐 이 부분이 두 번째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품목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됩니다.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자급률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목표로 벼의 경우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쪽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한다든가 파종을 한다든가 자율주행 농기를 통해서 이양할 때 노동력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좀 잦은 강우로 일사가 부족해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쌀값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상 기상 대비 벼도 안정 생산이 필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전북 지역에 벼 도열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드론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도열병 발생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종이 문제인지 아니면 전작으로서 동계작물이 조사료가 문제인지 아니면 기상환경 강우가 지속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후기 관리로서 질소비료의 과다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농업입니다. 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하루 3끼 중에 1끼를 먹는 게 밀인데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 증대를 통해서 자급률을 현재 1%에서 10%로 올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콩도 자급률이 현재 25%인데 앞으로 30년까지 10년 동안 45%로 올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량 작물의 주요 품목의 생산성 또는 자동화 기술들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패키지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주변 농업인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희는 벼 실증단, 연구한 것은 밀 양아치 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은 생산성을 향상하기보다도 수급을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맞췄습니다. 저희 청이 과기부와 함께 농업용 전용 인공위성을 2025년에 쏘아올리게 되는데 한반도 상공에 한 880km 상공에서 3일에 한 번씩 전체의 생육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배추의 재 면적을 이렇게 조기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인공위성 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주산지의 재 면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황도 조기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월별로 가장 고른 소비를 하고 있는 이제 품목 중에 하나인데 구입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는 산지에서 가장 완벽하게 저장하고 있는 게 양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저장, 가동, 재고량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 대비해서 적지 작목을 추천해야 되는데 가령 강원도 같은 경우에 벌써 사과가 1,000헥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남부 지역, 특히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사과가 미미하나마 감소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강화될수록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될 텐데 그래서 그런 그 기존의 작목을 대체한 신소 작목 경우에 따라서는 가열대 작목 그 중에서 망고가 제가 볼 때는 유력하다고 보는데 망고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가구당 97% 이상의 가구들이 바나나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망고는 아직 한 25% 정도 가구가 실제 돈을 내고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소정보 재배 기술을 우리가 빨리 한방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축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개체별로 발정, 수정, 분만식 예측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또 젖소 경우는 로봇 차류기를 이렇게 도입해서 노동력 쪽 들방뿐만 아니라 개체별로 저수하류와 너를 차류기에서 넣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성도 올릴 수 있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농업은 앞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서 현장의 데이터 또 우리 연구 실험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밀 농업을 통해서 생산성과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가용 품목을 적정하게 요만한 품목으로 대체하는 거기에는 이제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이 기술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소비 부문에서도 저희들이 가령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 소비와 건강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태를 통해서 지원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과거 90년도에 문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오미자를 산업화시켰는데 오미자가 돈이 되다 보니까 주변 인근 지역 장수나 거창도 지자체에서 오미자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서 가치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일어나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봤더니 토양 측면에서 비적지에 심어진 오미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창군이 장수나 문경보다 비적지에 심어진 경우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수량을 표준화해서 비적지에 심어진 경우에 아니나 다를까 비료 투입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창군의 그 비적지에 유망 작목을 할 수 있는 여름철 소가용 수박을 대체를 할 때 오미자는 비적지지만 그 땅이 수박에는 적지 있다. 그렇게 대체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게 이제 유망 공급 가용 작목을 유망 작목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뭐냐면 정보의 쏠림 현상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갑자기 공급 과잉도 생길 수가 있어서 유망 작목을 발굴하고 공급 과잉 작목을 대체할 때는 기업이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 이현서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전북 농협의 대응 전략 관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순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농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북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북 농업이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이제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1차 기계화, 2차는 대량 생산과 전기, 그리고 3차가 지식 정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이 기술이 융합되고 사물 지능 시대에 초연결성, 초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느냐 살펴보면 대부분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주요 기술로 빅데이터라든지 또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같은 이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 생산이나 서비스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사실 그동안의 어떤 산업혁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또 정밀 비료 살포기 그리고 작황 모니터링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파종기, 그 다음에 또 병해충 방제기, 드론이죠. 그리고 정밀 관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모됐던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 농업 인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북 농업의 잠재력입니다.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는 이제 농업이 주 산업이고 또 농생명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관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라든지 식품, 동물용 의약품, 첨단 농업, 미생물, 앞서서 발표해 주신 이제 농촌진흥청도 있고요.
저희 다양한 지역들 지능기관까지 합치면 총 47개의 농생명 연구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제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지금 54헥타 정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19개 기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종자 업체 수가 저희가 434개입니다. 근데 11년부터 봤을 때는 연평균 18%씩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종자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익산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지금 분양률은 71%, 그래서 국내 기업이 106개사 그리고 대처 연구소가 42개사가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용 의약품 하면은 저희가 이 전라도가 동물용 의약품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전국대학교에서 또 오늘 발표를 맡아주셨는데 저희 익산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국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 이런 것들 다 저희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도 구축을 해서 이 동물용 의약품 관련한 이제 펫산업 관련한 부분도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관련해서는 사실 미생물이 이제 저희가 국내 최다 규모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 24,000주 정도의 이제 미생물이 또 있고 저희가 이제 정읍에서 유전자 미생물은행에서 한 8만 주 정도 또 가지고 있고 또 순창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4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다양한 만큼 이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기능에 대한 효능 분석 그리고 또 이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인증 그리고 이것들을 또 배양하면서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활용한 산업화 그리고 제품화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첨단 농업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새만금에 이제 광활한 이 농생명 번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자라든지 식품 관련한 R&D 그리고 또 바이오 분야 이것들이 결합해서 첨단 농업의 어떤 시험산 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새만금을 통해서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분야별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종자 부분입니다. 종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간 저희 육종 연구단지가 지금 54헥타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무산되었던 김제공항부지가 한 158헥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2단계 사업으로서의 종자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종자 박람회를 국제 박람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시적으로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종자 박람회장도 구축을 하고 ICT와 이제 연계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원정 종묘 이제 생산 단지도 만들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자 관련해서 전후방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거고 이제 후방 산업이라면 실제로 제품화되고 또 포장되고 이런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산업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원스텝으로 만들어서 종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그리고 활성화를 좀 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생산과 가축 사육 부분인데요. 저희 앞서서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이제 교수님께서 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벼 재배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절 정도 되는데 특히나 이제 벼에 녹물을 대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이
농물을 얕게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탄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물을 얕게 되게 되면 농민이 직접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스마트하게 이제 물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익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물 양도 굉장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탄소 배출도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전북대학교 LX 그리고 김제시가 같이 드론과 이제 AI를 활용해서 정밀 농업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 북구에 저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제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실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서 실증하고 실제로 제품화하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수박이나 파프리카, 천마, 인삼 같은 소득작물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 관련해서도 점점 더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축사 시설도 많이 현대화가 되고 있고, 또 ICT와 융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이제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들이 패키지로서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이제 스마트 축산 모델화라고 해서 실제로 정말 이게 스마트한 모델을 분야별로 하나씩 만들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22년도에는 이제 양도농가, 23년도에는 양계, 한우, 젖소, 오리 이런 품종별로 정말로 이것이 가장 스마트한 축산 모델들을 구축해서 전파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식품 산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식품이 이제 수출이 4억 불을 달성했었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1억 불이었고 16년도에 저희가 2억 불 달성, 2배 달성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17년부터 20년도까지 4년 만에 2배를 다시 또 달성하는 그런 역할을 보였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가정 간편식 HMR, 그다음에 또 기능성 식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같은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산업진흥원하고 또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제 이런 가상 증강현실과 같은 AR, VR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식품산업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기업들이 이제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체험, 그리고 판매까지 동시적으로 가능한 어떤 푸드파크,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PC라고 불리는 이제 산지 유통센터들이 이제 스마트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이제 APC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선별하고 포장하고 이제 적재하고 이런 역할을 지냈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화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데이터화되고, 또한 기존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을 통한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전주, 익산, 남원에 3개소가 공모가 확정됐고요. 3개소가 이제 스마트화된 산지 유통센터로 지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입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 관련 식물 소재 산업 육성은 저희가 케냐프라든가 버섯 같은 이런 바이오 소재를 플라스틱화하는 이런 기술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 지금 7월달에 저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익산에 공모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231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창업 고육 지원을 통해서 신산업 거점으로서 육성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희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라북도의 이제 강점을 농생명 산업으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다양한 얘기가 많지만 결국은 이제 혁신과 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혁신하고 또 빠르게 선점해서 저희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해서 저희 농생명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